네,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연구 영역.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발달 심리학에서 그러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수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달 심리학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발달.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살 정도가 되면 이제 일어나 걸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뭐 10개월 만에 걷는 애도 있고, 한 뭐 12달 만이 아니라 뭐 14개월에 걷는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2달이 돼도 못 걸어요. 3달이 돼도 못 걸어요. 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운동 발달이라고 할 때, 그 각 발달 단계상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발달. 인지 발달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을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야 됩니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할 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인지 능력이 아이가 발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발달 부분이 되고, 도덕성 발달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분명히 아이에게, 어른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도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거는, 네, 뭐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도덕성도 발달해야 된다. 사회성 발달.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회성 발달. 사실 사회성 발달은 여러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 속에서 발달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성 발달도 가정에서부터 발달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회성 발달이 있습니다. 정서적 발달. 우리는 이제 상담이라고 할 때 주로 이 정서적 발달 이런 부분에서만 많이 생각을 하죠. 심리적인 것이니까. 정서적으로도 사람은 발달해야 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때, 마음이 강하지 못할 때, 너무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정서가, 심리가 굉장히 요동칠 때, 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각 발달, 인지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발달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를 거쳐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발달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영역만 보더라도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모든 것이,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연구의 발달 심리학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이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심리나 또 상담을 할 때, 심리 상담할 때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요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지각 발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는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는지, 또 어떻게 감각기관을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합하는지 알아보는 것. 정보를 습득하는 데 능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습득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사실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득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으로 정보를 습득은 합니다. 그것을 과연 뇌가 눈으로 본 것을 통합할 수 있느냐. 통합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거죠.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생들한테 다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뭐 영화를 봤느냐? 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느냐?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어땠느냐? 그냥 봤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주제가 뭐냐?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그냥 봤습니다. 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영화를 보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냥 뭐 기생충 그냥 뭐 재밌게 봤습니다. 뭐 송강호 뭐 연기를 잘하고 뭐 그냥 뭐 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통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죠. 눈과 귀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지각이 발달했느냐.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대학생들은 뭐 그 정도로 본다 하지만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그 통합한 능력 자체가 안 돼요. 예, 발달 장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 운동 발달. 예. 운동 발달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움직임과 신체 통제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이 나이에 맞게끔 적절하게 발달돼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지 발달. 네, 인지 발달.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 인지행동치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지행동치료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인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게 될 텐데, 어,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스키마, 인지의 털이 있습니다. 인지의 털. 그래서 이 인지의 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스키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지의 틀 자체가 프레임이죠. 인지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왜곡되어진 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이 어떤 것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예. 이것이 인지발달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능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각은 정보를 습득해서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건 감각기관이고요. 감각기관. 여기는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의 변화와 관련 있는 것이 인지발달입니다. 사실 이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인지의 틀 때문이거든요. 이 잘못된 인지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요, 잘못된 것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함수 fx 있잖아요. 함수 fx. 이 함수 fx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것에 따라서 이 함수식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과 다르잖아요. 함수 f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키마가. 근데 이 자체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가치관의 형성이나 옳고 그른 행동의 판단 및 친사회적 행동 발달과 연관이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가치관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이거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소위 말하는 사이코, 어, 여러 사실 중범죄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이것이 없는, 그러니까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도덕성 발달에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음.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수업에 이제 문제기도 합니다. 뭐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하면 훨씬 재밌는데요.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혼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성 발달. 사회성 발달은요,
여러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초점을, 이게 중요한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서 살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혼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어떤 개인에 대하여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또한 함축이 바로 상담입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게 장애인 복지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이라도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수입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게 노인 복지입니다. 음. 그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저히 뭔가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개입하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여금 핵심은 뭡니까?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도 부족하다. 그것도 시 발달 장애입니다. 정서 발달, 정서 표현, 정서 이해, 그리고 정서 조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절.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한 사람인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사회에 부적응할까? 적응하지 못할까?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배우시다 보면 이 컨트롤, 통제되느냐 안 되느냐,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상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서 발달은 이러한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게 안 지워지네요. 음.
죄송합니다. 이게 또 왜 갑자기 안 될까요? 안 되네요. 적는 건 되는데. 네. 자, 발달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역사에는요, 일단 먼저 중세를 본다고 한다면, 중세 시대에는 아동을 성인과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몸이 작은 성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전성설을 바탕으로 생겨났다. 이전의 포메이션 이미 결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립되었다.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발달이 아니고 모든 것은 딱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단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졌고요. 중산층 집안들은 자녀를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동과 성인이 분리되었고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에 학교라는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7세기 영국의 존 락 같은 것들은 아동을 아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소라고 하는 장작 루소라 같은 사람은 락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아동이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동도 당연히 어떤 감정과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루소는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동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고결한 야만이다. 아직까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고결한 노블 세비지, 고결한 야만이다. 아직 덜 발달했다. 덜 성숙했다. 이 말이 있죠. 그리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가서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졌고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초기 아동 연구는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실생활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로 아동의 복지,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제대로 먹게 해주고 사회적 약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는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생겨난 전쟁과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아동 연구의 필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게 되어졌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동 발달 연구는 심리학의 주요 학문으로 속하게 되고 발달 심리학으로 이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901년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고 그때로부터 이제 심리학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심리학 연구 있으면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프로이드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심리학의 주요 학문으로 속하게 되고 발달 심리학으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프로이드부터 시작된 수많은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학문적으로 이제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 심리학 부분은 또 상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100여 년밖에 안 된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는 실험 심리학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 실험 심리학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것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데이터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부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